평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 전현희 위원장님 모시고 2부 진행할 텐데요. 자, 그 얘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강욱 의원님. 예. 조민 씨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최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설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지르는 게 지금 이 사람들 특징이자 특기가 됐는데요. 네. 참 나쁜 짓이고. 아, 조국 장관님 그 페북의 글 내용 보고 진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거를 네. 페이스북을 한번 열자마자 그게 맨 처음에 떠 있길래 바로 공유를 하고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했는데 그 단장제라고 하잖아. 단장제. 네. 그 말이 그거잖아요. 중국의 고사에서 왜 원숭이한테 어미한테 새끼를 이렇게 강제로 떼낼 때 막 그게 이제 몸부림치고 막 저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미의 이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네.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을 뭐 최대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고 이제 사람으로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인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게 지금 공소권 남용이 명백하죠. 네.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수사를 해서 지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무슨 혜택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검찰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지금 아빠 엄마가 공범이라고 다 기소해놓고 공범을 함께 다 기소하는 거지. 네. 얘네들은 공범을 편의적으로 빼놓고 이제 이 사람을 피의자로서 언제든 기소될 수 있다라는 스트레스를 지금 몇 년 동안 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결국 또 기소를 해. 이런 인권 침해, 이런 권한 남용이 없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형사소송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기본권 조항 같은 거를 그렇게 정비하고 했던 것인데 보면은 명백한 공범인 김건희나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빼주려고 애를 쓰면서 사건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이 행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건 넘길 일이 아니고 이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 점을 좀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안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엄마의 심정에서 이 사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는 저는 검찰의 그 공소권, 기소권 남용 그리고 또 그에 더 나아가서 이거는 폐륜적인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검찰이 그 이런 가족의 사안에 대해서는 가족 중에 한 명만 책임을 묻는 이런 게 그동안 일종의 관례처럼 그렇죠. 예, 되어 왔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깨진 게 지금 조국 우리 전 장관님 그 사안이거든요. 네. 뭐 가족 부인 뭐 남편 그리고 뭐 아들 딸 지금 다 이렇게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 기소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 조민 이 학생 이 여기는 좀 그래도 그 또 반성도 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행동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젊은 청년의 앞날이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네. 자신이 네. 10년 이상 그렇게 노력해 와서 가진 의사 면허까지 박탈된 그런 상황에서 그걸 또 검찰권을 행사해서 기소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적자적으로 생각해도 뭐 법률을 따지기 전에도 이거는 너무 폐륜이다. 이건 너무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을 한 거다. 그리고 이런 무도한 이런 잔인한 함은 사실은 이 정권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의 네. 유사한 네. 뭐 그런 이제 입시 비리 관련돼서 이런 게 많은 의혹이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똑같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잣대처럼 똑같이 검찰권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지금 우리가 모르죠. 네, 알 수 없고 실제로 또 이보다 더한 결과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나 뭐 이런 검찰 수사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행사가 되지 않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말 내로남불 뭐 그냥
진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아마 네. 국민들이 다 그런 걸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이 건은 제가 이제 지역구였던 이 강남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무도하게 이렇게 기소를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강남의 민심도 이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돌아선 걸 저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현장에서. 네. 그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원세훈 네. 그 꼼수 꼼수로 계산하는 거. 꼼수로 계산해서 가석방.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도대체 탄핵 사유를 쌓아가고 있는데 무법 그야말로 진짜 정부입니다. 무법이잖아요. 네, 네. 제가 감사원을 보고 무법원이라고 네. 그 느낌을 얘기했는데 이 정부 전체가 무법 정부인 것 같아요. 무법 정부. 네. 그냥 권력의 편의적 운용. 네, 자기들이 사적 운영. 곧 우리가 법이다 이런 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피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엘리트 통치자들에게는 적용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이런- 죄송하지만 우리 검사 출신인 최강욱 의원님께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게 좀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특권 의식과 자신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그렇죠. 그 얘기 드리고 싶어. 들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과거에 겁이 없다.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5년밖에 안 5년짜리 돼요. 정권이 대통령 급도 5년짜리 없이 정권인데 네. 아니 한동훈 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뒷배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서열 1, 2위가 다 자기랑 가깝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권 그냥 바뀌면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민주당이 이거 탄핵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원 쪽도 다 엘리트끼리는 짜웅하고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서로 예. 봐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말을 굉장히 남발하잖아요. 자기들이 저는 하니까. 그게 사실은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정권에서 물러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검사가 나를 수사하겠어?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런 무도함의 근원이 진짜 발본색은 돼야 됩니다. 하여튼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즐겨 사용하는 카르텔이 사실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카르텔은 이 검찰,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인 그 재벌들 재벌, 예, 예. 이런 거와 연결돼 있는 그렇죠. 카르텔이 예, 가장 예.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예. 또 그와 더불어서 방금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사들의 범죄는 검사들이 수사하지 않는다. 덮어주죠. 않을 거다. 사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고요. 네. 최강욱 의원이 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출신께서. 검사 출신인데 거기서 근데 낙오동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빠져 인생이 악어똥해. 카르텔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낙오되신 거죠. 근데 그런 검사들끼리의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카르텔이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권 검찰 정권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다음 정권의 검사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이 맞아.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나는 생각이 수사 안 듭니다. 받을 거야. 네. 우리 뭐 동료들이 다 봐주겠지. 수사를 하더라도 봐주겠지. 봐주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사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그 카르텔에 그렇죠. 자유롭지 않다 생각되고요. 그런 카르텔이 우리를 공고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완전 법 무시 예. 네. 최근에 그 행위가 있지 한동훈 않은가. 그 법무장관 쪽에서 그 수사 준칙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그 꼼수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한번 그 헌재에서
이 저기 문제가 됐잖아요. 국회가 입법 권한이다. 그래서 네네. 좀 자중할 줄 알았는데 이걸 결국은 시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머릿속에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만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정면으로 법 취지나 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옛날로 지금 다 그 시행령을 통해서 돌려놓겠다는 네. 마무리 작업을 지금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잖아요. 아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전반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그런 어떤 흉기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거나 제압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망상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위원장님 같은 분 겪어보고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세상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인식도 없고 내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하여튼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해서 상대를 그 제압하면 그만이다. 이게 네. 이제 전형적인 정치 검사들의 예. 사고 방식이잖아요. 네. 그걸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그 뭐 신인들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뭐 그랬었죠. 예.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를 완결을 하지 못했는데 예. 이번 국회에서 그래서 이걸 빨리 기소청으로 검찰을 명확하게 역할 규정을 하자. 그러려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8월달 이제 뭐 9월 초면 정기국회 들어가니까 8월밖에 없는데 이거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 시인들이 더 새로 뭔가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상? 지금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21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과정에서 그렇죠. 저희가 대선 패배 직후에 이제 법안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저항에 어찌 보면 밀린 셈이 됐는데 네. 그걸 이제 한번 겪어봐서 경험도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찌 보면은 좀 앞에서 추진했던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일들을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생기고 맞아요. 있다는 걸 맞아요. 지금 이제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딴소리를 하실 분은 좀 없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내년 5월 달까지가 21대 임기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신속 처리 안건을 해서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게 처리가 되려면 네. 8, 9월에는 이게 저기 뭔가 본회의에서 뭔가 돼야 논의가 돼서 가능한 올라가야죠.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세로를 구성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저런 생각까지 다 하시고 이거를 어찌 보면 공론화 시켜가지고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삼고 네, 그것을 네. 통해서 또 선거 승리 이후에 네. 그 21대의 선거 이후에 또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달 반 정도 되는 네, 그 5월 시간 말까지. 동안에 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얘기가 곧 조국 장관 얘기하고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진짜 같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달라졌거든. 국민들 우리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행해지는 그 무도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검찰개혁 확실히 해야겠구나. 그 전에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뭐 얘기했을 때는 뭐 내일이 아니니까 저 그렇게 시급한 일이야 이런 생각 가졌는데 겪어보니까 1년 몇 개월 겪어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네. 이게 달라졌거든요. 사실. 네. 의원들이 몰라. 네, 당원들은 아는데.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추진했던 검찰 개혁 당시의 분위기가 네. 지금은 그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검찰 이 독재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난번에 뭐 등 이런 자를 써서 장난치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 기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야당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말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명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다음 총선 전에 반드시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원님이나 아니, 빨리 입성해서 네, 법사위에 합류하셔야 돼. 이렇게. 법사위에 빨리 합류하셔야 돼. 유 원장님이 변호사 출신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시청자분들 치과 의사시면서 변호사시면서 네. 대한민국에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네.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이재명 대표 뭐 소환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7일날 소환하는 건데 아마 이 방송 하는 날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세요? 백현동 건하고 좀 어쨌든 쌍방울 대북 네. 성공 관련해서 두 가지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거저거 다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지금 하는 걸 보면 예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구조하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처음에 대한통운 사장한테 뭐 돈 받았다 그 의자가 돈 받은 사건 예, 예. 그게 무죄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 한만호 씨 맞아. 그 저기 네. 진술 네. 교육시키고 조작해가지고 네, 네. 또 유죄 만들고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나중에는 다 양심선언 네, 했었죠. 다 법정에서 다 네. 진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을 두고 벌어졌던 일들이 네. 지금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예. 황당한 일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네. 정진상, 김용 두 분의 재판에서. 예.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도 지금 보면은 감사원 자체가 어젠가 그 발표했더만 백현동에서 뭐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감사원이. 그 백현동도 뭐 날아갈 것 같고. 예. 그 뭐 성남 FC는 뭐 없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네. 무슨 정치적 이득을 네.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잼버리 이거 네. 저기 하니까는 온데 지금 기업에다가 뭐 다른 조직에다 압력 넣어가지고 지금 숙소. 회사 뭐 네, 다 그런 거 네. 제공하게 하더만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날아갔고 남은 거라고는 유일하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대북송금 진해한테 관련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네. 유리한 진술을 해준 게 네. 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엮어보려고 하는 요거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8월달에 장난질 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북 송금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가 간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증언하시고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어떤 거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그렇죠. 네,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거죠. 또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또 뭐 비리 별건으로 그렇죠. 그걸 이런 것들이 압박하면서 있으니까 이제. 압박을 세게 해서 이걸 좀 뭘 저 반전 카드로 지금 검찰이 만들려고 했던 건데 또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그 사모님이 또 등장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또 폭로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상황 자체는.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때에 이제 당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사실 그것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뭐 몸통이다, 배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도덕성에 굉장히 치명타를 가하면서 실체도 없는데 그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이제 사실은 범죄 행위의 주역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언론이나 뭐 네. 국힘이나 그쪽에서.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거의 밝혀진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검찰 카르텔의 범죄 행위의 그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검찰 출신이라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에 관여됐거나 불법 행위를 했거나 돈을 받았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 거고. 근데 나머지 이제 우리 최강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지금 문제되는 기소를 하려고 지금 수사를 하는 사안들이 다 증거가 없거나 조작이거나 이런 뭐 증거를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우리 부지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그 과정이나 그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검찰의 해유라든지 네, 네. 반인권적인 수사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하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설령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기소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증거가 배척돼야 될 사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이나 이제 이 정권에서는 여론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여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네, 거다 네.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전현희 위원장님 케이스를 보시면서 좀 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단히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변죽 울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온 게 없었잖아요. 네, 네. 그냥 비슷한 거죠. 예, 이게 저도 지금-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안도 그렇고요. 지금 감사원이나 이 정권에서 하는 검찰 수사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은 대부분 목표를 정하고 맞습니다. 타겟팅을 해서 네, 결론까지 거의 이제 정해가지고 그게 짜맞추기 네.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내용이 사실 아무것도 없고 네. 또 오히려 조작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야권이나 지지자들이나 무엇보다 또 당에서 철저히 예,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얻은 그런 교훈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무도한 짓이나 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조작이나 이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법률 조치를 하고 싸우셔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정기국회 때 아마 뭐 저기 기소하면서 뭐 영장 치고 막 이렇게 또 쇼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 뭐 방탄 국회에 네.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뭐 포기 선언을 정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자중질환 빠지는 걸 유도하려고 할 텐데 이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합심해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 특히 뭐 28, 29일 날 워크숍 한다면서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정기국회 전반적으로 국정감사 뭐 이런 대응 전략도 논의하고 혁신안 논의하는데 그거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아마 이런 사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이 이야기도 조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 어제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할 점이 많다. 잘 보신 점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언론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혁신안의 내용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그 중간중간에 뭐랄까 그 혁신위가 정교하게 어떤 정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지점들은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소중한 결과물을 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혁신안 내용은 뭡니까? 저는 그 설왕설래가 많았던 주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혁신위가 주관을 가지고 네. 명확하게 이거를 짚어냈구나 하는 지점이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우리 저 대의원 네, 네. 네, 대의원 문제 예, 그 부분을 뭐 뺄 것처럼 다 중간에 얘기가 됐다가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거 그 부분도 대의원 당원 모두 1인 1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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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현희 위원장도 좀 관심 있게 봤죠, 혁신안?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요. 이 혁신안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치권의 문제를 총망라한 그러면서 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국힘 또 민주당 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좀 깎아내리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는 뭐 국힘 쪽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잘 되거나 개혁 혁신하는 걸 싫어하고 그 가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뭐 당연한 그런 의도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이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혁신안은 여태까지 그동안 못했던 이런 정당이나 정치 개혁에 관한 그런 그 굉장히 우수한 답안을 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100페이지 그 다 읽어봤어요. 106페이지가 네네. 돼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언론 기사들을 보잖아요. 한겨레, 경향 이런 진보 언론들도 굉장히 깎아내리더라고요. 근데 이 106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을 과연 읽어보고 글을 글쎄 썼을까? 말입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무슨 뭐 네. 팬덤 정치 논란 네, 부르키고 뭐 당내 갈등은 늘 혁신안을 내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혁신 자체가 갈등 없이 될 수 있나? 그렇죠. 기득권 내려놓으라는데 갈등이 네. 없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방향이 맞냐? 그렇죠. 그리고 그 네.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게 좀 흔히 말하는 근거 있게 이걸 마련했느냐 혁신안을 이걸 좀 봐야 하는데 굉장히 탄탄합니다. 과정이. 네. 다양한 간담회를 추구했고 당원과 국민들 그리고 초재선 원외위원장들 상임 고문들 생애 최초 투표자들 2030 청년들 폭넓게 다 의견도 수렴했고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250만인데 245만인데 그들 중에서 2,000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개딸들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전체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담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걸 했고 국민들 3,000명 조사했고 사무직 당직자들 국회 보좌진들 다 의견 수렴을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 아직 다 안 내서 그 결과가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장경태 혁신안까지 다 검토해서 마련한 아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분들이 저는 그 굉장히 그 탄탄하다고 논리가 봤던 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당원과 지지층은 똑같고 생각이 네. 사무직 당직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생각이 다르구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 국회의원들도 대개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직 당직자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의도 시각이. 여의도 시각과 흔히 말하는 당심, 지지자들의 마음이 민심. 많이 다르구나. 그럼 왜 다르지라는 내용도 그 106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기사 쓸 때 안 읽고 프레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쓰는 거 진보 언론도 똑같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잘 모르겠으면 박시영 TV 보십시오. 예. 아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위원장님은 더 길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지만 저는 언론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맨날 정치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지점에서 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네. 여야는 무슨 정쟁만 일삼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계속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는 식의 보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까고 보면 훨씬 더 반성하지 않고 지저분한 것들이 언론에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집의 구조나 뭐 그간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데 정책 대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심층 깊게 취재를 하고 의원들을 만나서 물어보느냐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의원 하시면서 법안 내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네.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정책은 상임위에서의 기사가 안 되죠. 네, 기사가 안 되잖아요. 네.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무슨 이례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네. 자극적인 기사나 남발하고 아니면 이러는 당대표 것들이 저격하거나. 네. 태도나 뭐 네.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도 안 기사하고. 되는 얘기 가지고 그 소설 쓰는 거. 네. 예, 무슨 이렇게 해서 뭐 세력 분포가 어떤데 네. 뭐가 어떻고 이런 택도한 소설 만드는 거. 예. 그런 짓이나 하면서 돌아서서는 뭐 정책 대결 안 한다. 이번 이 혁신안도 보면은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해놨어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미래 의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면 거기다 왜 개딸을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할 지점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정말 너무 나쁘고 실력 나쁜 없고. 놈들이야, 나쁜 예. 놈들. 네, 진짜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 대변인을 할 때 저는 대변인의 역할이 당의 정책과 네. 그 당의 그런 이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하는 게 대변인이다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매일 정책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자랑할 만한 훌륭한 정책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브리핑을 하고 또 그걸 서면 브리핑으로 네. 기자들한테 매일 배포를 했는데요. 네. 기사가 나와? 진짜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도 이재명 네. 대표 비판하는 당 내외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저기 지금 그 형사 사건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네. 당이 예를 들면 민생이나 이런 말하자면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한 거 쭉 찾아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민생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제가 움직이는 답답할 것도 정도로 그렇고. 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정책을 얘기를 하고 예. 바뀌었어, 민생 여야가. 대책을 얘기를 네, 하고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런 여당 게 대표예요, 보도는 안 여당 되는 대표, 거예요. 야당 대표가 아니야. 완전히. 네, 네. 야, 근데 기사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맨날 수사나 뭐 재판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당내 분란이나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네, 맞습니다. 또 그 기사가 근거가 돼가지고 의총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여론이 뭐 네.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대표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한심합니다 진짜. 자, 최강욱 의원님 응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최강욱 의원님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후원,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후원 빵빵하게 좀 해주십시오. 재판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선해야 하니까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 301-5204-3692-71 최강욱 의원님 후원 계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TV도 좀 어려워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후원 계좌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이고 21-456-0111-04-028 주식회사 박시영. 좀 여력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듣고 이어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백 비누입니다. 피지와 채취를 완벽히 씻어내는 비누를 찾고 계신가요? 그럼 룩백 퍼펙트 클린바를 추천해요. 천연숯과 블랙머드의 황금 비율로 미끌거림 없이 피지와 채취를 빠르게 씻어낼 수 있고 풍성한 거품으로 면도까지 가능해요. 155g 빅사이즈 비누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고 머리를 감으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의 볼륨 업까지 도와주는 룩백 퍼펙트 클린바. 2개 사면 하나 더. 2+1 이벤트 중이에요. 룩백을 검색하세요. 네, 룩백 퍼펙트 클린바 광고하겠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바로 룩백 퍼펙트 클린바인데 비누예요, 비누. 예. 자, 빅사이즈 남자 비누 룩백 퍼펙트 클린바 광고하겠습니다. 룩백 퍼펙트 클린바는 피지와 채취를 빠르게 뽀득뽀득 닦아내는 빅사이즈 남자 비누입니다. 천연숯과 블랙머드를 베이스로 해서 비누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좋은 비누가 되겠습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면도까지 가능하고요. 155g 대용량 빅사이즈 비누로 넉넉히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머리숱이 적거나 모발이 얇은 분들이 머리를 감으면 모발에 힘이 생겨서 스타일링하기 편합니다. 네. 론칭 기념 2+1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룩백 퍼퓸 미스트와 함께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공식 비누는 아닙니다. 예. 자, 비누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메시지 좋아. 예. 그렇지. 남기는 게 아니라 닦아내는 거. 그렇습니다. 예. 검색창에 룩백을 검색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얘기 조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엊그제 뭐 광주 가셨을 때 KBS 광주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총선 출마 결심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아주 반가워하셨겠네요. 예, 정치를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도 더 가열차게 정말 투사가 돼서 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뭐 이미지나 또 했던 일이나 정책에 중점을 두고 네. 이 뭐 투쟁이나 투사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강남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이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1년 동안 진짜 겪은 산증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것을 또 국민들한테 저한테 요구하는 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네. 그래서 그런 국민의 부름에 응하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총선인지 뭔지는 여러 가지 정치의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숙고를 하겠다. 그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오셔야죠. 총선에. 네. 뭐 호남에서도 광주에서도 우리 지역 와달라 막 계속 그랬다면서요. 광주하니까. 네, 이제 광주가 그런 개혁이나 변화 또 이 정권에 대해서 투쟁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또 광주는 뭐 전현 의원님 저기 호남 광주 분들은 또 광주에서 나와달라고 서울 분들은 서울에서 제가 그래서 나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산 분들은 부산에서 나와달라고 참 몸이 10개라도 네, 가는 지역마다 또 그 지역에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듣기는 최강욱 의원님도 이 나와달라는 지역이 뭐 10군데가 넘는다고. 30 몇 군데인데 또 더 늘었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저는 민심이고 찬심이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실 때 재선 그러니까 재선이 아니죠 이제 삼선하시는 거죠, 이번에 되시면. 아니, 꼭 나오셨으면 하죠 전임 위원장님께서. 피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 나가시면은 뭐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현 위원장님이 결국 싸우다가 이제 꺾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왜 투표를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동기를 우리 지지자들이 예. 투표장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예. 그냥 열패감에 젖어가지고. 예. 근데 실제 조사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한켠에. 그럼요. 네. 윤석열 심판하러 나가야지 이 마음도 있지만 야 민주당 찍어줘갖고 뭐 바뀌는 거 있어 이 마음이 있거든. 광주에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큰 불만이 어쨌든 180명에 가까운 일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네. 뭐 했냐? 뭐 했냐. 하다못해 진짜 이 사실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바라는 5.18 혁명 정신을 네. 헌법 전문에 싣는 네, 그것도 안 됐죠. 그것도 지금 시도조차 민주당은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일당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효능감을 드립니다 하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다시 표를 달라 하기도 제스럽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표를 줘봤자 이 뭐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차기 총선에서 그 간판으로 내세워야 할 민주당이 뭐 한 4-5명 꼽는다면 외부 인사까지 다 해서 그 중에 한 분은 전현희 위원장이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네. 그 깃발을 들고 가셔야 한다. 왜냐하면 현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탄압받고 그 과정에서도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상징성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지역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을 심사숙고해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기여를 어떤 형태든지 해야 된다. 그런 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최강욱 의원님은 재판 일단 끝나야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재판은 재판대로 빨리 끝나야 될 것이고 총선 얘기는 저는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이번 총선이 국군을 좌우하는 맞아요. 계기가 될 거. 매우 중요한 네, 정말 예,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냥 예. 막연하게 뭐 당이 일당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국군 그걸 진짜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나라가 망하느냐. 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되었다 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대한민국 수구 보수 진영 또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든 더 최악을 보여주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우리가 충분히 똥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짜 새로운 차원의 막 된 똥을 막 먹이니까
이것들이 좀 어디까지 나라를 망가뜨려야 되나 이런 데서 오는 굉장한 그 어떤 자괴감, 분노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응축돼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를 예. 그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 안아서 말하자면 국민분들께 지금 저희를 보시지 말고 좀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꼭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맞아요. 예, 이거를 꼭 해야 될 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탈당을 했어요. 오래전에 네. 실망을 해서 탈당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윤석열 정권 하는 걸 보니 자기는 차기 총선에서 자기는 뭐 총선 출마는 안 하는데 민주당을 돕고 싶다. 민주당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을 돕지도 네. 않았는데 민주당을 돕고 싶고 그 과정에 자기가 필요하면 빗자루라도 쓸고 싶다. 네. 뭐든지 역할을 네. 하고 싶다. 선출직만 빼고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자기 선출직은 안 하더라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되고 돌아가시고 있고 네. 저는 장관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고 수집하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대적인 과제가 적폐청산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또 국민의 그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류로서 느끼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기득권이라고 하죠. 예, 네. 그것이 이제 가라앉겠구나라는 공포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정부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를 한번 그때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보다 그 사람들의 공포의 크기가 훨씬 컸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저거를 몰락시킨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한 윤석열을 심지어 후보로 만들어서 네. 무조건 이 사람들은 정권을 다시 탈취하는 게 목표였던 네. 목표였던 거잖아요. 거기로 네. 그냥 집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실함의 강도에서 맞아요. 저희가 졌어. 네. 네. 졌어. 네. 그게 굉장히 쓰라려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역사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저것들과 싸웠는가.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이 했던 정책들이 다 완전히 다 엎어지고 새로운 뭐랄까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다시 온다라고 절규하듯이 그 안에서도 몇 분이 이야기했지만 에이 설마 예. 이명박이가 장사꾼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와대 멤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걸 이제 느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지는 대선을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응원했던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된 다음에 윤석열 찍으러 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사실. 네. 지금은 그런 이제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사실은 이제 소외되고 핍박받았다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검찰 세력과 결집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반동의 시대 네, 그런 네. 이제 순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치를 하는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내년 총선이 분기점에 있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 세력이 내년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것도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절박한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 생각을 합니다. 최강 의원님 표현이 맞는 게 구군이 걸려 있다고 표현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뜻에 대의에 동참하시는 공감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가용한 자원들 네. 다
다 끌어 모아서 예. 사실은 네. 최상의 상품들을 선보여야 돼요. 사실 예.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고 그건 민주당이 좀 해야 할 몫인 것 같고 끝으로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그거 좀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초선 의원들한테 이제 정치 이제 한 3, 4년 했던 초선 의원들한테 민주당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있던 야당의 과거에 2008년 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활동도 하셨잖아요.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초선을 겪었지만 초선 때에 가장 이제 그 지금보다 더 우리가 소수고 또 야당으로서 한 84명인가 그 정도의 소수 야당에서 이제 몸을 초선에서 담았었거든요. 그때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모든 국회의원들이 절박하게 네. 강력한 투사가 되지 않으면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없는 그때 그런 시기였거든요. 민주당 81명 81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가치나 그런 이제 역할들이 더 중요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초선이 한 70몇 명 되나요? 네. 그렇죠. 70 그래서 명. 이제 오히려 좀 이 초선 의원들께서 그런 거대 야당 그리고 또 여당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야성이랄까 투쟁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초선이야말로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득권 세력에 덜 물들고 네. 더 개혁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최강호 의원님 같으신 분 최강호 사실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초선을 보기는 조금 너무 중진 예. 그런 좀 느낌은 있으나 어쨌든 초선 같지는 초선은 않아요. 초선이죠. 초선 그래서 같지. 예.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초선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선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나? 네, 네. 이 짧은 남은 기간 동안 초선 의원님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정말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초선 네 최강호 의원님 마지막 그 지지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급적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나옵니다마는 매번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민주당이 잘하고 세상이 훨씬 나아졌고 이렇게 더럽고 험한 꼴을 안 보시게 됐다면 박시영 TV도 보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시영 TV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역으로 보면 불행이에요. 잘 안 됩니다. 빨리 박시영 TV가 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인 난관을 좀 정말 민주당이 그걸 다 충족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흡하고 그래서 죄송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시고 너무 힘겹고 괴롭고 화가 나실 때마다 제가 이제 강연 마무리할 때나 이럴 때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립니다. 저한테 당신 좀 힘들 것 같지만 하여튼 잘 견디고 꿋꿋이 이겨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 진짜로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마다 조국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바람직한 모습하고 좀 괴리될 때마다 참 자괴감이 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 건방짐을 좀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그걸 견뎌내시느라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 그거를 이겨내시고 어떻게든 좀 우리한테 좀 더 좋은 환경과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까지 던지셨는데 지금 건방 떨릴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라도 왔고 네. 그래도 전현희 위원장님이 진실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맞서 싸우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살아남으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어디 잡혀가가지고 실종되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출근길에 트럭으로 밀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실제로. 실제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런 굉장히 걱정하셨을 거예요.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도 아버님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님도 네. 저한테 그러시거든. 맨날 밤중에 혼자 다니지 마라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시대를 약간 우리가 이제 벗어났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은 다들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고 또 부족하지만 미흡한 민주당을 채찍질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만 잃지 않으시면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또 다른 또 압승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연 이틀간 방송을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제 특집 방송을 구성을 했는데요. 최강욱 전현희 최강욱 두 분의 말씀 새겨 들을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고 내용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공유해서 이 방송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